네, 그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모베이스 자본에 의한 위장 파산, 기획 파산과 관련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1월 22일 날 모베이스 자본에 의해서 단 한 차례의 어떤 소통 과정이나 심지어 일방적인 통보조차도 없이 모베이스 자본에 의해서 1월 20일 날 일방적으로 회사가 파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들이나 채권 은행조차도 몰랐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10시 30분에 법원에서 파산이 되었고, 회사에서 오후 3시에 식당으로 집결을 하라고 해서 오후 3시 전까지 그 시간에도 저희는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집결을 하라고 해서 도착했더니 파산 관제인, 회사 대표이사랑 직원들은, 관리직 직원들은 다 이미 도망간 상황이었고, 파산 관제인도 아닌 파산 관제인이 파견한 변호사가 와서 당신들은 이 회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파산되었고, 그래서 당신들은 이 시간부로 정리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짐 싸서 다 회사 밖으로 퇴거해라,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 파산이 일반적인 파산이 아닌 위장 파산이고 기획 파산이고 먹튀 파산이라는 것들을 이후에 발언 속에서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세종충남 지역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위장 파산과 관련된 규탄 발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혜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취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희의 이야기가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창 코넥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함께 우리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모베이스 자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제발 지켜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바쳤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모베이스가 인수하기 전 우창 코넥타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는 회사였고, 외국 자본이 있을 때보다 그때조차도 흑자를 내던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베이스 자본이 인수한 후에 우창 코넥타는 적자와 부채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베이스 전자가 제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우리 제품을 구매해 왔고, 전형적인 원하청 불공정 거래로 제조업의 평균 제조율을 못 미치는 원가로 구매해 왔습니다. 제조업의 평균 제조원가율은 매출 대비 약 87% 내외입니다. 그러나 우창 코넥타의 제조 원가율은 97%에 달했고, 심지어는 106%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로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장 회사인 모베이스 전자가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하청업체이자 자회사인 우창 코넥타를 철저히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우창 코넥타는 거래 구조상 모기업과 관계사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외부 거래처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즉, 우창 코넥타의 존폐는 시장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기업의 결정과 통제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였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적자와 부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회사는 2025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산 절차를 의결했고 12월 29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은행,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당일 오후 3시경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협의도 없이 파산 관제인을 통해 해고가 전달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퇴거를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는 장부의 숫자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비용 항목이 아닙니다. 채무가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파산인의 재산을 계산하고 환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은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날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마 가족의 얼굴과 내 옆에 동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이의 저녁밥과 다음 달 학원비와 부모님의 병원비 그리고 월세, 등록금 그리고 당장 갚아야 할 대출 그렇게 노동자의 삶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어진 우창을 파산이란 방식으로 털어버리고 책임과 채무를 정리한 뒤 새 판을 짜려는 검은 욕심 속에서 노동자들을 무참히 버렸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우리 노동자의 마지막이 모베이스 자본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출발일지 모른다는 그 사실입니다. 파산 직전 회사 주요 설비가 모기업 측에 이전되거나 매수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는 향후 사업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만약 채무와 책임은 파산으로 정리하고 설비는 따로 확보해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그 피해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은행과 채권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파산 과정에서 모베이스 전자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2025년 10월부터 세종법무법인을 통해 자회사 우창코넥타의 파산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모회사가 자회사의 파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창코넥타의 파산은 모베이스 자본에 의한 기획 파산이자 사기 파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자본은 이 사태에 대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모베이스 자본에 의한 기획된 자회사 파산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이와 같은 피해는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현장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 사회가 노동자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부도덕한 책임 회피를 막는 감시자가 되어줄 때 노동자의 삶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일해온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몬 모베이스 자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1,000명의 삶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모베이스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베이스 자본이 끝장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부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발언한 것처럼 우창코넥타라는 조그만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파산이 아닙니다. 매출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1조 원이 넘는 모베이스라는 대자본에 의한 기획된 파산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로 이 피켓을 봐주시면요, 지금 모베이스 자본은 이 파산 이후에 직원들과 협력업체한테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고 자기들과는 무관한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모베이스 자본이 세종이라는 법무법인에 자기들의 자회사인 우창코넥타를 파산시키려고 한다.
파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조합이 3년 동안 파업을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런 정황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파산을 검토하고 있는데 파산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요청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세종법무법인에서 모베이스 법인으로 법률 검토와 관련된 내용들을 답신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우창코넥터의 파산은 우창코넥터만의 자회사 스스로의 파산이 아닌 모베이스 자본에 의한 파산입니다. 다음 발언으로는 우리 모베이스 그룹의 계열사 중에 같은 노동조합으로 있는 우창전기 금속노조 지회장님의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베이스 자본 그룹사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혜경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모베이스 자본의 위장 파산과 해고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고는 생존권 박탈이며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폭력이자 살인입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아무런 대화 없이 한순간에 파산과 전원 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 수가 있습니까? 우창코넥터와 모베이스 자본은 가장 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위장 파산과 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기관에 요구합니다. 회사의 위장 파산과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베이스 자본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일자리는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모베이스 자본의 위장 파산과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 여러분, 저희 피켓을 한번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켓과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우창코넥터가 파산되면서 총 채무액이 꼭 170억에 육박합니다. 그중에서 은행 차입금을 빼고 협력업체 채권이 44억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 체불이 마찬가지로 4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 저 미납 대금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어떤 협력업체 사장이 저희들이 파산 상황과 관련해서 소식을 듣고 와서 직원들이 아닌 저희 노동자를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파산이 난다고 최소한 파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사전에만 얘기해 줬어도 자기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월 달에 원재료 구매까지 이미 다 끝마쳤다. 오히려 미납된 대금보다 이미 구매한 원재료비가 훨씬 더 그 손해가 크다. 이거는 채권 금액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협력업체 사장은 자기들의 원재료의 주 원재료는 도금이다. 이것도 이미 다 구매를 끝마쳐놨는데 마찬가지로 파산 관제인들과의 논의 속에서 이건 채권 금액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실상 협력업체의 미납 대금은 44억이 아니라 그 2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창코넥터의 자본을 정리해서 채권을 나누려고 하면 그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60억 안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 60억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주채권 은행인 그리고 국책은행인 국가에서 9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장난질을 쳤습니다. 산업은행은 12월 달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기 이전에
이미 파산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듯이 11월 달부터 회사 건물에 대한 평가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파산 직전인 3주 전에 12월 1일 날 다른 채권 은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만 회사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저기서 얘기한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산 총액 60억이라고 하는데 저 60억의 90%는 사실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산업은행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저 채권액을 나눌 경우에 산업은행은 그 근저당 설정에 근거해서 산업은행 채권은 모조리 1원 한 푼 손해나지 않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모베이스 자본이 결탁했던 증거들은 다수가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렇게 다 빼면 남은 121억 원의 채권을 갖고 남은 금액 11억 원을 나눠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은 우창코넥타 당사자인 지회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이웃으로 한 가정의 가장들을 대신해 살려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어제까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단 몇 마디 말로 단 몇 분 만에 일터와 삶의 기반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동자들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이 와도 잠들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고 싶다. 그냥 다시 예전처럼 일하고 싶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동료들인데 우리 이제 못 보는 것이냐. 이 나이에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없이 안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4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일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에 돌아가며 가족에게 미안해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자는 척 누워있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잠이 오지 않으면 집에 있을 수 없어 추운 거리를 배회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내 부부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둘 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부가 마주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울면 아이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아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출산한 출산휴가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중이던 노동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같은 절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회사를 망친 사람들입니까? 일을 게으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퇴근을 불과 2시간을 앞두고 파산 선고와 함께 해고 통보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짐을 싸라는 말과 함께 수십 년의 시간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노동자들은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생각하며 차마 포기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 국민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호화로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다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정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고통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노동자들을 끝없이 쥐어짜듯 사용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한순간에 버려버린 모베이스 자본의 책임입니다. 경영에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회사를 위해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아무 보호도 없이 버려버리는 모베이스 자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이 내일의 불안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노동자들의 삶이 숫자와 문서 뒤로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노동자들의 절규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짧게 해달라고 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은 하지 않겠고요. 그 의원님 말씀만 마지막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딱 한마디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장폐업이라고 하는 건 폐업 파산을 시켜놓고 모기업이 다시 설비와 금형들을 갖고 가서 다른 곳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정황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었고 법원의 파산 관제인에게 물었습니다. 기업이 운영을 하다 파산 날 수 있다, 어려워서. 근데 파산 나는 과정에서 채권을 모조리 다 탕감받고 그리고 바로 옆에 공장으로 가서 설비와 기계를 그다음에 제품을 원재료를 가져가서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생산을 하고 영업활동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돌아온 답은 그겁니다. 채무 다 탕감받고 옆에 똑같이 가서 똑같이 생산해도 동일한 기업이 똑같이 생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베이스 자본에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그럼 어떤 기업이 채무를 제대로 갚아 나가겠습니까? 그냥 파산 내고 옆에 공장 가서 다시 생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고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정혜경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년 일한 노동자들에게 1시간 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우창 코넥타 노동자분들은 이 공장에서 하루 이틀 일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을 땀 흘려 일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묵묵히 지탱해온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법원 파산 선고가 전달되었습니다. 1시간 안에 짐을 쌓아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십 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할 짓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파산입니까?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창코넥타 노동자 80여 명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합쳐 자그마치 수천 명의 생존권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확인한 사실을 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모회사인 모베이스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납품 단가를 강요해 자회사를 구조적인 적자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알짜배기 설비와 금형은 헐값에 모회사로 빼돌리고 빚만 남긴 채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계획된 파산, 전형적인 위장 파산, 사기 파산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은행은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자기 돈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자기들 채권을 챙기려고 우창코넥타 공장 전체에 근저당부터 설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협력업체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공적 금융기관인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외면한 채 자본의 이익만 챙기는데 골몰했다면 이번 사태의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 또한 이 사태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차, 모베이스,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먹이사슬이 결국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란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어찌할 것입니까? 모회사 모베이스는 집단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십시오. 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은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떠밀고 나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모베이스 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당국, 원청사인 현대차그룹의 책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엄중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내동댕이 쳐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퇴직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몇 분? 밖에서. 그럼 마치면. 네, 그럼 이걸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밖에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연합모임인 오세훈 아웃 공동행동 손설 의원 주최로 어제 서울시 5년 행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서민들 권리를 약탈하는 데 놀라울 정도의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먼저 의료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600병상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은 국비 확보 실패로 표류하고 있고요. 공공재활병원을 짓겠다는 약속 역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겠다는 약속 역시 22년도 11%에서 25년도 25.9%로 오히려 결혼율이 늘어나서 최악의 결혼율로 파탄된 상태입니다. 거꾸로 서울시 공공의료의 두뇌 역할을 하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해산했습니다. 토목사업 관련해서 화려한 공중정원을 짓겠다는 노들섬 개발, 주변의 방공진지와 헬기장 안전 문제로 답보 상태고요. 강남과 신림 일대
저지대 침수를 막겠다는 대심도 방수로 사업 역시 사업성 불투명으로 입찰한 건설업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 노동, 여성, 돌봄 등 각 부문 사업 보겠습니다. 서울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 16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신용보증 콜센터 상담사, 서울혁신파크 무기계약직 등 대량 해고했습니다. 전국 유일한 서울시립 10대 여성 건강센터인 나눔봄을 폐쇄했습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일명 유리유센터 폐관했습니다. 긴급돌봄, 원거리 돌봄, 고난도 돌봄을 담당했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했고요. 장애인 탈시설조례 폐지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로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했고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에서는 지원 삭감을 넘어 표적화, 악마화를 통한 약자를 강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례가 공영방송 TBS 말려 죽이기로 나타났는데요.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결국은 출연 기간을 해제해서 3월 앞두고 전파 송출이 중단될 상태이고 폐국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역시 노점상에게도 말려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특사경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 노점상 생계를 말살하고 다양한 문화거리를 해체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간 알려진 것을 취합한 정도입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약탈하며 나아가서 갈라치기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영구히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했습니다. 검찰, 경창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형사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외청의 보고와 공유가 늦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일반 행정사항은 장관을 통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검찰에 당부할 사안이 있을 경우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전달해 온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검경이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뇌부 인사가 대폭 교체된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국민적 시선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조직의 수장은 제도와 관례가 지켜온 최소한의 선을 먼저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 기밀과 외풍을 차단해야 할 검찰 수장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의 장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수사든 기소든 독립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의 통화조차 권력 개입이라며 문제 삼더니 집권 후에는 검찰 수장을 국무회의에 불러들이는 모습은 신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정권과 사법기관 사이에 지켜야 할 선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 제재만은 통상 리스크 앞에서 정부 여당이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챙겼어야 하는지 되묻는 사건입니다. 관세, 투자, 통상은 기업 비용과 일자리, 물가와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입니다. 그만큼 국회의 보고 검증과 비준 여부를 포함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민주당은 국익을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점검과 후속 조치는 뒤로 미뤘습니다.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입법으로 거론된 대미투자특별법도 발의된 뒤 상임위에서 실질적 논의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김용복 정책실장은 미국 불만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관세와 수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결론이 국회 탓이었습니까? 정부가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설명과 조율입니다. 그 시간에 의원 한 명이라도 찾아가 합의 내용과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쟁점에 답할 자료를 제시하며 처리 일정도 설득했어야 합니다. 대미협의의 경과와 국회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조율 설명은 비워둔 채 책임만 국회에 떠넘긴다면 국민과 기업이 떠안는 통상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민주당은 정쟁성 쟁점 법안과 각종 특검에는 속도를 냈습니다. 비판과 우려가 있어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면 통상 리스크 대응과 투자, 수출 현장에 필요한 입법은 뒤로 밀렸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추진이 아니라 정치 일정에만 민감한 선택적 추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느리다고 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90개에 달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했습니다. 필요하면 단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세, 투자, 통상처럼 국익과 직결된 과제에는 그 속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하고 싶은 일만 밀어붙인 뒤 마지막에는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치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DMZ법을 두고 유엔 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정면 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유엔사가 특정 법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엔사는 DMZ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허가 없이 민간인의 DMZ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법으로 일방 변경하겠다는 발상은 평화가 아니라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주에 가깝습니다. 또한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며 책임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했습니다. DMZ 내 민간인 출입 허가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구상은 정전체제 관리와 유사시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주권과 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정전체제와 한미 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DMZ는 과거 목함질의 도발과 GP 총격 사건에서 보듯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르는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출입 통제 체제를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실험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와 외교부는 DMZ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내부조차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사와 사전 협의는커녕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정전체제와 한미 공조의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DMZ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한 평화 구호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빈틈없는 안보입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입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심판할 지방선거가 4개월여 남았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당의 분열을 야기할 극단적인 결정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하고 유능한 우파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 싸워 나아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당은 위기 상황마다 분열하고 갈등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결과 주요 선거에서 참패하는 쓰라린 결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나쁜 전철을 다시 밟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전 대표에게도 충원드립니다. 왜 오늘의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또한 일부 당원들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는지 곰곰이 성찰하며 당이 하나가 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일이 또 이번에 재현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폭정을 한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저항하고 맞서야 할 대상은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런데 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쓴소리를 했던 동료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심각한 자해 행위이자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일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이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합의 길로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타협과 포용이야말로 당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을 쪼개놓는 오늘 같은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무모한 결정은 제 발등에 도끼찍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뺨 맞고 한동훈에게 돌팔매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다시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책임의 실패입니다. 사고와 운항 중단을 반복하던 한강버스, 이번엔 중대한 안전 문제를 시민에게 감췄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알리며 안전조치 완료를 주장했습니다. 이달 운항 재개 연기 발표에서도 사유는 재점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버스 3척의 프로펠러 파손에 따른 교체 작업이 이달 중 진행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며 서울시에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미 프로펠러 이상 보고를 받고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로 치부해온 오세훈 시장답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그토록 가벼운 문제였던 것입니까? 이번 프로펠러 교체를 두고 한 전문가는 갓 출고한 신차 바퀴를 교체한 것에 비유하며 비상식적인 일이라 논평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는 한강 특성상 유사한 고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 본인의 대표적 치적 사업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한강버스가 사실은 태생적 한계를 지닌 졸속 사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안전성 검증 없는 속도전이자 시민 생명보다 치적 홍보를 앞세운 전시 행정임을 분명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프로펠러 파손 논란은 그간 제기되어 온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행정에 어떻게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초기 시행착오라는 말장난으로 면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강버스의 성공이라는 허상으로 스스로를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시민에 대한 책임의 실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인의 영전에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방식에 대한 한 야당 대변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의 왜곡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고인은 평생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국가 원로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독서를 서심치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온 최소한의 예우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야당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대변인은 과거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지도부의 가벼운 경고 뒤에 숨어 문제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정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대변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난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이 당 지도부로 전이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변인이 속한 야당은 공당으로서 소속 대변인의 거친 언사가 국민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냉철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당 인사의 심중치 못한 언행을 엄중히 단속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붙어서 쓰세요. 네.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감사 관련 결과 발표입니다. 더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감사원 관저에 여기는 안 갖고 왔습니까? 저희 비서관이 들고 있는 사진은 윤석열, 김건희 관저에 있는 다다미빵과 히노키탕 사진입니다. 김건희가 한남동의 관저에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21g이 듣도 보도 못한 21g을 데려다가 증축 공사를 했는데요. 그 증축 공사는 불법이었습니다. 그 증축 공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감사원 결과 발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히노키탕과 다다미빵 사진입니다. 바로 그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히노키탕과 다다미빵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고 그 자리에 히노키탕과 다다미가 있었다는 것을 서영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럼 저 히노키탕과 다다미가 있는 설계도면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21g 대표는 설계도면이 삭제되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저의 설계도면을 삭제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21g 대표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당시 김건희, 윤석열의 경호처 직원들이 와서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대통령 관저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어떤 식의 공사가 있었는지를 기록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와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저 더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 21g 대표 김태우는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지휘했던 국토부 차관이었던 김오진, 당시 ETF를 담당했던 책임자였죠. 김오진 비서관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관도 구속되었습니다. 과연 김오진, 김태우 등의 선에서 김태영 등의 선에서
21g 대표는 정정하겠습니다. 김태영입니다. 김태영과 김호진 선에서 이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돼 있습니다. 김건희가 여기가 개입돼 있는 것, 국민의 재산,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다시 법적 조치하고 김건희를 종합특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저 다다미, 히노키뿐만 아니었습니다. 반려묘실 그리고 드레스룸 등까지 설치 확인했습니다. 2차 특검으로 김건희 개입 밝혀야 합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관저 2차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 관저 증축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제가 지난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추천 김태영 21g 대표의 증언을 통해 밝혀낸 다다미빵과 히노키탕 설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관저 주거동 증축 전면부에는 반려묘실이 있었고 드레스룸이 있었고 후면부에는 세면장과 화장실이 포함된 욕실, 히노키 욕조, 캣타워는 반출되지 않은 채 관저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거동 바닥이 다다미로 되어 있는 다다미방도 있었고 관저 외부에는 수경시설과 골프 연습실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감사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 현장 조사 확인 증거 서류 현황을 보면 캣타워 173만 원, 히노키 공사 1,484만 원, 다다미 공사 33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대통령 관저 공간을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으로 꾸며놓고 그것도 모자라 반려묘실까지 설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김건희가 파면되어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다 하고 난 뒤 뒤늦게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관저 내 일본식 정자 설치가 명백한 위법 공사입니다. 관저 마당에 일본식 정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공사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도 되기 전 착공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5월 24일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닷새 만인 5월 29일 공사를 완료해 윤석열, 김건희는 관저에 방문한 유럽 에미레이트 대통령에게 일본식 정자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 방문한 유럽 에미레이트 대통령에게 일본식 정자를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셋째, 이번에도 감사원은 21g 추천 등 김건희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도 법원도 감사원까지 어떻게 김건희가 개입되지 않고 21g에 와서 관저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의 개입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g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시했다고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차 특검에서 김건희가 관저 공사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국민의 혈세는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의 혈세가 누구에게 특혜로 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종합특검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서영교가 밝혀내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아직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찾아내서 발표했는데, 그리고 수사보고서가 온 세상에 공개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 녹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주는 선물이다. 뭐가? 김영선 공천이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습니다.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습니다. 2억 7천만 원 자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그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습니다. 김영선을 공천한 게 확인이 안 된다고요? 계약서가 없어서 무죄라고요? 판사 이름이 뭡니까? 우인성 판사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를 2억 7천만 원어치 받고 58회 받고 선물로 여기 써 있어요. 자기 선물이래. 김영선 공천이 자기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녹취, 이거 제가 박찬대, 서영교 가장 먼저 윤석열 녹취를 공개한 사람인데요. 공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 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녹취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다 개입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는데 국정농단 아닙니까? 여사님 선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녹취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무죄라고 할 수 있죠? 우인성 판사에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녹취는 다 어디 갔는지 우인성 판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민간인입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민간인입니까? 윤석열 VIP의 V0가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인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인사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한 거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우인성 판사 계약서 없어서 무죄. 있을 수 없는 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알고 있었는데 공범이 아니라 무죄. 뭔 회계 망측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법 왜곡죄를 빨리 통과시켜서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꼭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천지와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 시기에 다양하게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특히 정치권의 개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에까지 개입해서 국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요. 또 하나 동시에 신천지와 통일교 특검법이 하루빨리 조속히 통과될 것과 또 얼마 전에 제가 발의한 신천지 통일교 등의 종교의 부당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해당 종교기관들을 해산까지 취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일부 극우단체와 보수교단에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바 빠른 통과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보훈공단 근후의 협약 관련 신천지 통일교 특검 및 방지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문제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외피를 쓴 조직이 정치에 개입하고 공공기관과 접촉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와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문제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도자료와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후에는 신천지 내부에서 외부 활동을 위한 위장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전직 간부들의 증언과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근후회가 신천지 신도로 구성돼 행사 동원 활동을 수행하고 정치권과의 접촉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관련 인사들이 근후회를 통로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종교 세력이 위장 조직을 앞세워 대선 과정에 개입하고 윤석열 후보 측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며 가교 역할까지 했다는 의혹을 결코 가벼운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취,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들의 일관된 증언, 조직적 동원 정황은 더 이상 사소한 의혹이 아니라 공적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신천지 위장 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근후회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의료복지 주거지원을 전담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공식 업무 협약을 맺고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협력단체로 참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업무 협약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 시절 체결되었으며 현재 보훈공단 이사장 윤종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입니다. 따라서 이 협약의 체결과 유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윤석열 정부 체제 아래에서 분명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 협약의 형식상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국가유공자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어떤 민간단체를 협력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그 단체의 실질적 성격과 사회적 논란을 어디까지 검증했는지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은 종교를 수사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정치권과 결탁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독립된 특별검사가 전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존 수사는 조각조각 흩어졌고 핵심은 늘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아니라 법조계, 학계가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과거를 밝히는 장치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교 분리를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둘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혁, 즉 제가 발의한 이른바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 민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은 종교를 해산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신앙을 처벌하는 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경우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건전한 종교와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이 민법 개정안을 종교해산법, 종교탄압법이라고 비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법은 국가가 종교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은 헌법과 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둘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겨냥한 것은 신앙과 예배가 아니라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권력 유착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호 대상이지만 정치 개입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모든 종교가 잠재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이 또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대다수의 종교는 이 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은 소수의 일탈 종교로 인해 함께 의심받아온 건전한 종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대상은 예배와 선교가 아닙니다. 교리와 신앙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권 개입, 권력과의 불법적 결탁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정치 개입의 면허가 아닙니다. 정교 분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한 원칙입니다. 오히려 이 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다수 정상적이고 건전한 종교들입니다. 소수의 일탈 종교가 정치와 결합해 종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종교 탄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종교는 위로와 희망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선택으로 작동해야지 종교 조직의 은밀한 동원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검으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입법으로 미래의 반복을 막겠습니다. 헌법의 편에서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편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의 대상을 예외적으로 축소하고 또 이 법 자체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일탈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득권,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그 죄도 엄정하게 문책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신천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들이 자산을 몰래 외부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해산들을 이 일탈적 종교를 해산까지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현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제명 이유가 윤석열 탄핵 찬성이라면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내 문제에 관여할 생각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타 정당의 징계는 어디까지나 그 정당의 책임이며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유가 내부 주장처럼 형식상으로는 게시판 논란을 세웠을 뿐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데에 대한 정치적 응징이라면 이는 결코 남의 당 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적 판단조차 부정하는 정당, 내란을 막으려 한 목소리를 배제하고 탄핵을 죄악시하는 내란 비호 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계엄의 어둠을 걷어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동의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단절은커녕 윤석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춘성 경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비판한 인사마저 배제하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는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법적으로는 엄격한 책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침묵하는 정치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의 최소한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 현안 관련된 2가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권성동 의원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제명하십시오. 어제 법원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이 유죄로 판단된 만큼 권성동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고 통일교 측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만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권 의원이 반복적으로 부인해온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권 의원이 따박따박 월급을 1,000만 원씩 수령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은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려 유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보다야 무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하자고 당대표가 단식하고 의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정규유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성동 의원조차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리 헌법적 책무를 내버린 내란 정당이라지만 권성동 의원 제명부터 하고 정규유착 근절을 논해야 말이 좀 말답지 않겠습니까? 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패소, 개혁신당식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개혁신당, 정부가 패소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하라며 큰 소리까지 치더니 결국 패소 엔딩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갭 투자로 인한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서울, 경기 12개 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강력한 규제 정책입니다. 세제 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한계이지만 정부가 분명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행했던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어떻게든 집값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이 조치마저 그만두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대다수 서민의 염원은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 부자들을 돕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의도적으로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 당시 공표되지도 않은 통계임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을 일부러 규제 대상에 포함해서 정치적 부담을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이슈몰이에만 치중하던 개혁신당식 정치, 결과는 패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자산 불평등 사회 속에서 일반 국민의 자산 증식 욕망을 인정하는 것과 어떻게든 갭 투자를 지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편취하고 싶은 투기 세력을 두둔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개혁신당식 포퓰리즘 정치는 이번처럼 민망한 실패를 맞이하라는 점을 충고합니다. 개혁신당은 무의미한 항소로 사법 자원과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7년 8월에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평화를 상징하는 임진각에서 열리기를 기원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지지해 주셨고 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오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요.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사실은 본회의만 열리지 않았다면 이번에 바티칸에 가서 교황님을 뵙고 청년의 문제들 또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본회의 때문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은 외통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또 불교 우리 신자 모임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현 의원님은 천주교 신자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과 이기현 의원님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바늘구멍 찾기 2027 서울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에 여야 107분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027년 8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황이 직접 방문하는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됩니다.
직전 포르투갈 리스본에 이어 41번째를 맞는 세계 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평화와 다문화 연대의 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청년대회 마지막 날 교황이 주재하는 폐막 미사는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21일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박정 국회의원이 바티칸을 방문하여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 총리 추기경에게 2027년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폐막미사 임진각 일원 개최를 제안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임진각은 전쟁의 아픔과 이산의 눈물이 서린 곳인 동시에 남북 화해를 향한 염원이 집결된 장소입니다. 세계 청년들이 철책을 뒤로하고 교황과 함께 평화 미사를 드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전 세계에 타전될 가장 강력한 평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 100만 청년이 집결하는 임진각 폐막 미사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가장 강력한 공공외교 수단입니다. 셋째, 임진각 평화누리와 통일대교 일원은 대규모 야외 집회에 최적화된 개방된 공간과 역사적 장소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공간적 한계와 평화 주제의 아쉬움 및 안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 파주 임진각 일원 개최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흔쾌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여야 총 107명의 국회의원이 파주 임진각 일원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분들의 염원이 담긴 연명 문서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교황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평화의 메시지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평화 이니셔티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진각이어야 합니다. DMZ 임진각 철책이 청년들이 평화를 부르는 소리와 몸짓으로 뒤덮이는 장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더 월 이벤트 이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잊지 못할 평화 이벤트 더 와이어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연결선이 모두 끊겼고 완전히 단절됐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도 1월 13일 전 세계 외교관들 앞에서 2027년에 예정된 세계 청년대회를 언급하며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의 바늘구멍과 같은 상징적 장소로 모여들어 새로운 인류의 지도를 그려나갈 것을 당부하며 강복을 내리셨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일원 유치가 한반도 평화의 바늘구멍 찾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의원 김영배, 박수현, 박정, 이기현 그리고 연설명해 주신 의원님들 107명 일동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김현희입니다. 국민상식과 괴리된 사법판단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극명해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무죄 선고,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선고한 이번 판결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사법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자신의 자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유죄를 가리키는데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으면 모두 무죄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고가 명품 가방을 수개월에 걸쳐 반복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별 시점마다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 판단은 범죄의 전체 맥락을 외면한 기계적 법 적용에 불과합니다. 법의 언어로도 무죄는 무리이며 국민의 상식은 더욱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 주변의 불투명한 거래와 특권적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제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는 사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공명정대한 수사, 국민의 상식에 맞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고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쭉 다 읽겠습니다. 예. 자, 그럼 잘 경례. (2028)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를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2의 태화강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8년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사후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2028년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110만 울산 시민과 함께 법 통과를 축하하고 환영하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울산 최초로 여야 3당 의원이 공동 발의할 만큼 여야를 막론한 울산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울산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낼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예상 방문객이 1,300만 명에 이르고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1,544억 원, 일자리 창출도 2만 5,017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울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익에도 막대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8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의 성공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민간 역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이자 산업화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태화강은 울산 시민들의 노력으로 국내 최초의 수백년 생태 정원으로 되살아났으며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가 바로 그곳 태화강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도시에서 산업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는 이러한 울산의 변화에 정점을 찍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상생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가 제2의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이유입니다. 법은 통과되었지만 박람회까지의 시간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조직위원회 설치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사후 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타 제반 사업 역시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민의힘 소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 1동은 법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가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파이팅!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